그러나 사실 나는 정말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달팽이 집에 들어앉은 달팽이처럼 그냥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 집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다.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유령을 본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끔 나는 정말로 내가 유령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오사사 38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오늘은 항아님과 메일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에 다들 살이 빠지거나 혹은 살을 빼거나 한다던데 어떠신가요? 동요하지 않고 잘 가리고 다닙니다. 그냥. 저는 여름에 왜 이렇게 입맛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들 약간 입맛이 없고 살이 빠지고 혹은 일부러 빼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번엔 충분히 덥기 전에 빨리 휴가를 갔다 오는 걸로. 네. 휴가 가서 그렇다고 뭐 헐벗지도 않아요. 근데 네, 한번 그냥 저의 관심사를 여쭤봤고요.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엘리자베스 토바 베일리 지음, 김병순 옮김의 달팽이 안단테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책을 분류를 해보자면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분류의 말머리를 뭘로 달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재밌게 읽으셨을 텐데 먼저 항아님 책 소개를 들어보고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팽이 안단테는 엘리자베스 토바 베일리라는 미국 여성 작가의 책입니다. 작가는 34살 때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몸의 이상 증세를 느낀 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 침대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베일리를 방문한 친구가 제비꽃 화분과 그 안에 달팽이 한 마리를 가져다 줍니다. 베일리는 예상치 못한 달팽이라는 존재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느리게 움직이는 이 조용한 생물은 저자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반자가 됩니다. 베일리는 달팽이를 관찰하고 달팽이에 대해 생각하고 달팽이와 관련된 책을 구해다 읽으면서 달팽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은 베일리가 달팽이와 함께하며 달팽이에 대해 공부한 것,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것, 느끼거나 생각한 것, 상상한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달팽이가 먹는 것, 생활 습성, 생태적 특징, 알을 낳고 번식하는 과정 등에 대한 갖가지 내용들이 신기하게 펼쳐집니다. 동시에 이 책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힘겹게 투병하는 고귀한 정신을 가진 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6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와 2부는 달팽이와 만나게 된 과정과 달팽이 관찰을 시작하면서 발견한 사실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3부는 독서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달팽이 생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부 이후는 달팽이와 자신의 삶을 함께 조망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인간과 생물의 삶에 대한 통찰로 나아갑니다. 특히 5부는 달팽이의 사랑과 생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베일리의 달팽이가 무려 118마리의 새끼 달팽이를 낳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이 무려 118마리 부담스럽게 끝났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세 본 것도 놀랍고 118마리여서 진짜 놀랐어요. 달팽이 키워보신 분들 아실 텐데 새끼 진짜 잘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우다 말았었는데 네, 달팽이 안단테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되게 특이한 글이다
이게 어떤 장르라고 뭐 이름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냠냠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혼란상이 이 책 뒷부분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상을 줄 때마다 타이틀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자서전, 어떨 땐 과학기술 도서, 어떨 때 뭐 야생 관련서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글의 어떤 장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매력이기도 생각을 하고요. 들고 어쨌거나 저는 수필 같아요. 수필. 네.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는 건 사실은 그 분야들마다 약간 이런 책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과학서적은 너무 과학이고 그다음에 기록이나 자서전은 또 너무 인물에 초점 맞춰져 있고 이렇게 굉장히 분화돼 있다면 이 책은 현실적인 총체를 보여주는 느낌이잖아요. 과학적인 내용과 뭐 철학적인 사색과 개인의 기록과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우러지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각 분야에서 되게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학문을 하다 보면 분화된 학문에서 자꾸 뭔가 총체 속에서 발견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상을 준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의 책이죠. 매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수필을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달팽이가 가는 길을 따라서 지금 아까 그 항아님께서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네. 만남부터 그 식생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학문적 관심까지 네. 그 작가의 어떤 관심사의 변화, 신변의 변화들과 맞물리면서 글이 쭉 전개되어 나가서 그 구성 자체가 독특하기도 하고 어떤 수필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책을 우연히 읽고 어떤 점이 너무 좋았었냐면 내 아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추천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랬을 때 이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었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제약도 있을 거고 그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었거나 뭐 관심을 갖게 되었거나 다가왔거나 한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거죠. 그 대상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걸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탐색해 나가는데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일단은 사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네. 사전 찾고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지식들을 모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가서는 찰스 다윈까지 가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온갖 그 달팽이를 화자로 한 시, 뭐 달팽이가 등장하는 소설, 뭐 하여간 달팽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탐색하고 자기 삶하고도 연결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펼쳐가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공부라는 거는 되게 토막토막 나 있어서 좀 이렇게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참 좋겠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처럼 들으시는 분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지금 귀가 트이셨을까요?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읽히면 좋겠는데. 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mm쯤 이렇게 앞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듣고 계신다면 약간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힙합을 좀 그 음악을 막 좋아했을 때 책을 사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 관련된 너가 책. 이런 음악을 듣다가 어느 날에는 친구들 앞에서 힙합에 대해서 썰을 풀 줄 알게 됐으면 좋겠다. 또 귀가 번쩍 뜨이네. 왜냐면 하나님 아이들이 다들 좀 남부럽지 않게 잘 되고 있어서. 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딱 읽고 나서 약간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경이로움이 약간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딱 덮었을 때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애완동물, 저희 집의 모든 생명체, 정말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있는 나뭇잎조차도 약간 경이롭게 느껴지는 느낌? 이 책을 덮었을 때 그런 게 이제 책에 대한 인상이었고요. 책 제목이 안단테죠. 달팽이 안단테. 왜 안단테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팽이라서 안단테가 이제 약간 느린 느리게, 거잖아요. 예, 약간 천천히 느리게. 걷는 속도. 네, 천천히 걷는 속도. 예전에도 음악 시간에 우리가 그 빠르기 얘기하면 걸음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보통 걸음, 빠르게 걷는 거, 보폭, 약간 이제 그다음에 느리게 걷는 거. 그래서 저 그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게 지금은 되게 좋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그 걷는 속도라는 게. 근데 내 속도에서 약간 늦춰진 느낌이 이제 안단테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원제는 달라요. 아, 그래요? 원제 뭐예요? 원제는 원제 뭐? 야생 달팽이가 먹는 소리. 아이고 예요. 이런. 이거 번역하신 분한테 상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이 번역자가 네. 훌륭하신데. 공이 되게 크다. 왜냐하면 여기 그러네. 표현된 문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스함이 너무 묻어나는데 따뜻하죠.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작가의 외할아버지 네.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의사였는데 항상 언제나 환자들이 네.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떡하지요? 이렇게 편찮으셔서? 라고 하는데 그게 도저히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번역자가 그런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훌륭한 발견이시네요. 그 맨 뒤에 붙어 있는 그 추천글 중에 달팽이 박사 권우길 네네. 님이 쓰신 내용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 달팽이가 자기 집을 이렇게 막고 들어가는 네. 겨울잠 자고 할 때 네. 그 물질을 수 용어로는 알고 계셨는데 우리말로 그게 동계라는 거를 이 글에서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번역어인 거잖아요. 번역자의 고뇌. 네, 굉장히 고민. 뭔가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쵸, 뭐 그쵸. 그렇게 했겠죠. 되게 훌륭하시네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럼 예전에 달팽이들이 잠자고 있었는데 내가 죽인 저도 거구나. 반지에서 그러니까 저는 죽은 줄 알고. 그죠? 네. 저도 일어나 하면서 그 동계를 이렇게 건드리곤 했었는데 얘가 여름에도 자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난 그래서 그렇게. 죽은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그쵸. 버렸어. 이렇게 막. 쉽게 안 죽는 동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이 작가도 처음에는 계속 시든꽃만 주거든요. 달팽이가 뭘 먹는지 모를 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쟤도 그랬으니까.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다.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그냥 뭐 달팽이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118마리나 낳는 거겠죠. 네. 그게 약간 종족 번식에서 많은 것들의 개체가 없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네. 그렇게 약간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가고 달팽이 안단테에서 삶의 속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삶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삶의 속도? 이런 책이 그런 생각의 기회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쵸,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시간이 너무 넘쳐 흐르는데 친구들은 막 시간이 없어 허덕허덕하고 막 바빠서 다니는 걸 보면서 그 생경한 느낌에 네. 대해서 기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뭐 바쁘고 정신이 없고 잠을 잘 못 잤고 뭐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책을 읽으면 와,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삶은 또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게 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없는 것보다. 저는 이제 살짝 경험을 해봤던 게 아팠을 때였는데 진짜 그전에는 너무 저의 성격대로 바쁘게 살았던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딱 이제 뭐 모든 걸 놔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뭔가에 막혀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느낌이 들지? 뭐 이런 거.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삶의 속도나 이런 것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친구들은 다 굉장히 뭔가를 빠르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달팽이가 녀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 그게 밤에 나갔다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갔다가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저는 그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자신의 속도와 자신이 갈 수 있는 거리 그거를 알고 갔다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고요하면 이렇게 미세한 걸 보게 되지?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저도 달팽이를 잠시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키우다 보면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쵸, 배추 그쵸. 사왔는데 딸려온 달팽이 이런 거. 와 하면서 키워보자. 그러니까요. 118마리 낳고 막. 그러니까 낳을 때까지 키우지도 않았지만 얘가 먹은 자리를 알아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잎사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간 그 이빨 자국을 봤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이덕스님이 그 추천사를 쓰면서 또 표현했지만 엄청난 집중력이 그쵸. 네. 돋보인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집중력. 왜 그런 집중력이 생길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도 이게 사실 절박함 때문인 것 같아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집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달팽이, 우연히 가져다준 달팽이였지만 사실은 방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에 이렇게 집중했나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모습을 본 거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느리다. 혹은 존재감이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는 그 존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뭔가를 해내고 있고 인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한계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존재라는 걸 발견해 가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작은 걸 통해서 이렇게 큰 세계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주인공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작은 미물을 보면서 주인공은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 사고로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의 가치도 나에게 가치 있느냐 없느냐고. 근데 이거의 기술을 보면 점점점 온 세상의 일부로서의 인간 이 달팽이를 통해서 그런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막 하필이면 이렇게 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 바이러스도 살아가는 뭔가의 어떤 하나고 인간도 뭔가의 하나여서 그게 우연히 나한테 들어왔고 그런 걸 인식해 나가는데 그게 진짜 작은 달팽이를 보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통찰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뭔가 삶의 자세를 잡아 나가거나 그런 데 있어서 굳이 거대한 뭐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서. 상투적인 깨달음이긴 하지만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안 순간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는 나도 되게 저렇게 작은 거죠. 달팽이도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팽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탐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무슨 책이 떠올랐냐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물고기는 알고 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이 책도 이런 류의 책처럼 온갖 과학기술 도서가 무슨 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물고기는 사람들이 감정도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끼고 표정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장 지능이 낮은 걸 금붕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물고기가 되게 유선형으로 납작하게 생겨서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도 표정이 없어서 그렇지 다 감각이 있고 표정이 있고 사회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정보들을 제시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아이도 생명이구나.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걸 보면서도 작은 미물, 작은 달팽이이지만 무려 2,640개 이빨을 가진 엄청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에세이류를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렌즈가. 그러니까 대상을 잠깐 보다가 이렇게 작은 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존재도 이렇게 뭐 자기의 뭐가 있어 그러면서 바로 자기한테로 이렇게 탁 초점이 돌아오면서 그러니 나도 소중해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그 주제로 돌아오는 게 좀 뭐랄까 예상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지 흥미진진하거나 막 이 뭔가 자극하지 않는 면이 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책은 계속 달팽이를 향해서 더 가잖아요. 저는 그게 좀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도 이 삶이 소중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몫이고 이 사람은 달팽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책이 약간 읽고 나서 평에도 그런 게 좀 써있기도 하고 이게 위로와 힐링이 된다. 이 책이 어떤 부분이 위로와 힐링이 된다라고 하는 걸까?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 아, 굉장히 생각해보면 병명도 알 수 없는 채로 20년을 누워 있었다는 건 극한의 고난이자 고통이자 괴로움이었을 건데 이 작가는 시종일관 담담하죠. 남의 얘기하듯이 툭툭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지나갈 일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준다던가 그럼에도 내 삶은 의미가 있지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진짜 물론 비명을 질러야 될 땐 질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 책이 가진 매력이 이제 진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고요함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 다가가는 부분들, 근데 되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부분들. 저는 아파서 뭔가를 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은 의미가 있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일종의 위안? 사실은 그렇잖아요. 난 정말 잊었어. 그 사람 잊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잊지 못한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의 삶도 가치가 있어 라고 계속 말하는 건 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속에. 근데 굳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누워서 자기가 관찰하고 탐구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으로서 예전에 그 청개의 파랑 책 할 때 거기에 주인공의 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언제 장애를 인식하냐면 괜찮아라고 말할 때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듯이 주변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 자신이 장애인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너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거를 지극히 당연한 어떤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말이다라는 서술이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저는 뭔가 상실의 경험을 갖게 될 때 이분은 건강을 상실한 거고 뭐 사랑을 상실할 수도 있고 사람을 상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을 상실할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놓아야 하는 어떤 순간에서 그런 뭔가 막막하고 막연한 시간들을 견뎌낼 때 그 사람한테 기대는 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 외에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거. 기대라기보단 그걸 붙잡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럼 사람 대신 달팽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결국 붙잡고 있는 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견뎌내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잡고 있는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 현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 의무, 가치, 목표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의 평정이 깨질 때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달팽이를 보는 일 자체가 그냥 그 현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달팽이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쵸. 되게 너무 뒤에 신기해요. 보면 참고문헌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에세이인데. 참고문헌 논문도 아닌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많은 이빨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진짜 실망했어요. 달팽이가 네. 전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뭘 먹으면 그 음식이 말 그대로 그 잎사귀가 달팽이에게로 스며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비웃는 거 아니에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집에 잠시 달팽이를 키웠을 때 실제 먹는 소리가 좀 나거든요. 아삭아삭. 근데 그 약간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탐구 이빨이 정신을 많은 발휘해 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막 2,000 몇백 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게 뭐지? 상어도 아니고. 그 달팽이가 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진짜 세잖아요. 여기 이 달팽이가 매달린 곳에 여러 가지를 매달아 보니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막 실뭉치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네. 몸무게 50 몇 배 되는 네네. 뭐 칼, 뭐 가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매달아 보고 네네.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런 약간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예전에 라바 만화에 그 애벌레들이 달팽이라고 되게 무시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달팽이가 껍질을 벗어던지고 맞아요. 근육질 모습으로 나와서 패는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그게 생각나.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화였구나. 이러면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달팽이 자체에 대한 정보들도 놀랍지만 네. 그 꼭지를 시작할 때마다 인용하고 있는 짧은 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무려 1800년대부터 이르기는 1700년대 여기 인용된 것 중에는 네.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이후까지 달팽이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저는 매우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네. 달팽이를 화자로 한 시도 있다니. 달팽이의 매력이 뭐였을까? 그니까. 정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되게 깨알같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누군가가 이거를 연구해 놓고 있고 그걸로 작품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거를 참조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있고 네. 그런 것도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한 점에 위치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팟캐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 달팽이처럼 이런 걸까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게 또 저는 되게 위로가 돼요. 살아가면서. 저는 아주 가끔 삐져나오는 유머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팽이의 지능을 존중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지도소가 보내온 달팽이 양식 관련된 책자를 읽어나가는 게 이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달팽이들이 건강식의 재료고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였고 그래서 이제 달팽이를 살찌우도록 키우는 방식들이 있고 뭐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심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 책을 읽는 동안 내 작은 친구 달팽이가 어떤 종류의 텔레파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뭐 이런 대목들도 좀 재밌고 또 달팽이가 알을 낳아가지고 습한 곳에 이렇게 두고 맞아요. 그냥 두기만 하면 된다는 대목에서 네. 어떤 엄마가 너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도 좀 재밌었어요. 깨알 같은 맞아요. 재미를 주는. 근데 유머가 되게 큰 힘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되게 지적인 유머지 않나요? 이런 거 되게 그 본인이 공부하면서 약간 그런 대목들을 찾아내고 그걸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이러는 모습들, 삶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도 이 주인공처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그랬고. 사실 정말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창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나아져서 시골집에 왔을 때 그 나아진 상태를 기술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늦은 아침이면 침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신문을 들척이기도 하고 늦은 오후에는 좀 성급한 감은 있지만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 구석까지 걸어가기도 했다. 이게 너무 뿌듯한 성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진짜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뒤에서 보면 이제 그 평론가분의 말씀에 자신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글을 써낸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장애나 질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뭐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얼마나 발달하냐든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섣부른, 사실은 그쵸. 너무 경솔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아프고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달팽이에 이렇게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뭔가를 뭐 희망을 주든 뭐 용기를 주든 그래서 고마워라고 함부로 그것도 저는 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처한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 조건에서 나에게 다가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최선과 진심을 다하면서 그 조건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고귀한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그렇죠. 감동을 주는 네네.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이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평론가 분도 그래서 고맙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네, 거에 초점을 맞아요. 맞췄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좋았던 부분들 이 책이 조금 잔잔하게 흐르다 보니 막 격정적인 부분은 없어서 어떤 사건이 있거나 그런 어떤 격정적인 부분은 없지만 잔잔하게 좋은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118페이지인데 이분이 이제 인용한 부분이에요. 달팽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찰스 다윈이 1871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동료 과학자와 과학자의 관찰을 자세히 이야기한다 하고 이제 인용해 놓으신 부분인데요. 론스테일 씨는 육상 달팽이 2마리를 환경이 열악한 자그마한 정원으로 내보냈다고 내게 알려왔다. 그 가운데 한 마리는 몸이 허약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건강하고 힘 좋은 달팽이가 모습을 감추었다. 담 너머로 난 달팽이 점액 자국을 따라 추적한 결과 그 달팽이는 환경이 좋은 인근 정원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론스데일 씨는 그 달팽이가 병약한 짝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4시간이 지난 뒤 그 달팽이는 다시 돌아와서 남아있던 달팽이에게 자신이 탐색한 결과를 알려준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2마리 모두 같은 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담 너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책 전체를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자아도취 속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 이제 작은 것들을 미물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굉장히 인간 중심 사고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 인간의 삶의 방식이 가장 지능적이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어떤 다른 생명체는 얼마나 비웃을 수 있을까? 인간 중심의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74페이지 달팽이가 비록 아주 정교한 후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궁금했다. 달팽이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숲에서 날마다 미끄러지듯 기어다니던 이끼나 타고 오르던 식물들을 볼 수 없었다. 머리 위에 있는 나무들이나 별들도 보지 못했다. 날이 밝으면 지저귀는 새소리도 듣지 못하고 한밤중 코요테의 울부짖음도 듣지 못했다. 심지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는 물론이고 자기가 낳은 새끼조차 한 번도 보거나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달팽이는 그냥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는 것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달팽이가 어떻게 자기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된 것은 헬렌 켈러가 내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후각과 촉각만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묘사하는 글을 읽고 나서였다. 사실은 감각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근데 나하고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해보게 하는 대목이었어요. 아, 좋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책이 이렇게 읽어주시는 걸 듣고 있어도 책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그냥 약간 되게 고요하고 되게 따뜻한 음악을 감상하듯이 약간 그런 감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이 저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집의 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뜰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인데요.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이 가을로 바뀌더니 어느새 눈이 내렸다. 하지만 어미달팽이와 그 새끼달팽이는 아직도 내 가슴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미달팽이는 내게 가장 좋은 길동무였다. 녀석은 한 번도 내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를 바란 적도 없었다. 나는 달팽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잘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달팽이가 그저 묵묵히 미끄러지듯 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깨달음이었으며 아름다움이었다. 달팽이의 타고난 느린 걸음걸이와 고독한 삶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둠의 시간 속에서 헤매던 나를 인간 세계를 넘어선 더 큰 세계로 이끌어주었다. 달팽이는 나의 진정한 스승이다. 그 아주 작은 존재가 내 삶을 지탱해 주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결국 더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보게 만드는 과정, 네, 그런 거를 깨닫게 해준 책이었고요. 달팽이 안단테. 네,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